원칙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기 마련입니다. 막상 내 전략대로 가자라고 되고 나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물 마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자면서도, 자고 일어나서도, 샤워하면서도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원심, 즉 1심의 형을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을 석방한 사례 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 측이 그래요. 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로이 변동사항이 있지 않거나 혹은 원심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기 마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죠. 코인 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에 이제 연루되신 분이었는데 1심에서 이제 징역 6년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항소심에 선임을 맡기기 위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한 2분의 1 정도가 형량이 감형돼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원심 재판 기록이나 이제 증거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딱히 양형 변동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1심 변호인단이 충분히 그 양형과 관련된 부분은 잘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돼서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감형의 여지가 좀 없다고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년의 형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감형을 노려야 했습니다. 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죠. 코인 사기, 주식 사기,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부터 해서 범행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조직적 사기인데 올해부터 그 양형 기준도 좀 대폭 올라가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상향이 되는데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각자의 그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담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그림을 짜고 어떤 총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마 형이 가장 높게 선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말단에 있어서 어디 상급자가 시켜서 어떤 현금을 그냥 한두 번 받아온 사람, 이런 운반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형이 좀 당연히 낮아야겠죠. 비중에 따라 그 형의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의뢰인의 교도소에 접견을 가보고 그리고 이 사기범행 구조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좀 상세하게 듣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전체적인 그림을 따져보니까 원심에서는 제 의뢰인을 굉장히 좀 높은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형을 선고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미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차피 양형의 변동사유가 크게 없었어요.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 주장을 잘 받아들여줘서 감사하게도 이제 2분의 1 정도 형량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인데 정확히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사기죠.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 그 다음에 건물 제공하는 사람, 은행을 기망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아서 유용하는 그런 사기 범행인데 이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면 괜찮게 받은 건데 항소심에서 이제 굳이 선임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기타 사기업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형사범죄로 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의뢰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1심에서도 원심에서도 그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주된 이유가 확실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것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르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한 95% 정도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심 재판부에서도 그 충분히 고민한 것으로 보여요. 정말 알고서 가담한 것인가? 모르고 가담한 것인가? 좀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기범행에서 특히나 그런데요. 이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는 지금 PS 파이낸셜 폰지 사기 그 의혹이 있죠.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 폰지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얼마나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가해자의 위치, 공범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결국에는 고의가 있어야 뭐 처벌을 하는데, 이 고의의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나아간 경우는 확정적 고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과실과 거의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가 나는 미필적 고의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는 건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설마 아니겠지 하는 그런 의구심 정도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말 알고서 가담했는지 모르고 가담했는지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알바 천국에서 뭐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연락이 와서 뭐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나는 그냥 돈을 받아왔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상적인 업무인데 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다 계좌이체하면 되지, 현금을 받아오는 게 어디 있냐, 의구심이 들지 않았냐, 혹은 뭐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한다거나 특히나 텔레그램을 하는 정상적인 업체가 어디 있냐, 의구심이 들지 않았냐, 이러한 요소들이 많을 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어리숙해서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좀 이례적이거나 업무 형태가 아니면은 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다면 일단 그 미필적 고의에 다 포섭을 해서 고의는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 고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 문제는 여전히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이제 무죄다, 무죄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설령 유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 해달라고 이제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뭐 고의는 인정되지만 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으로 이제 바꿔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운전자 폭행인데요. 이거는 뭐 항소심 사건은 아닙니다. 원심 1심인데,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 그 법정에서 법정 구속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구속영장을 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등의 이유로 검사나 이제 수사기관, 뭐 경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이 사람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수사를 받아야겠다 판단이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이분은 운전자 폭행이었어요. 이제 운전자 폭행이라는 건 뭐 대중교통이 있죠. 우리가 그 뭐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버스 기사를 이제 폭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인데, 왜 그러냐면 아니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건이 여러 개가 이미 병합이 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좀 많았고, 문제는 기존의 폭행이랑 운전자 폭행으로 이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받기 전에 사전 구속이 된 것이고요. 사전 구속이 되자 이제 가족분들이 되게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강원도 이쪽에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안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결국 이제 뭐 실체 판단 1심의 이제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저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최대한 그 선고되는 형의 기간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근데 주장하기로는 당연히 집행유예를 주장했고요. 근데 제가 이때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 뭐 동종전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미 사전 구속도 됐어요. 사전 구속이 됐다는 건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물론 집행유예가 저는 선고될 거라고 좀 예측은 못하긴 했지만 이 주장한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제 교도소 가서 접견을 할 때 의뢰인분한테 아니 이렇게 살면서 도대체 택시기사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상세히 들었는데, 듣고 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이거는 택시기사를 어떤 증오할 만한, 누가 듣더라도 택시기사를 증오할 만한 사유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증오를 조절하지 못한 어떤 병적인 증세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를 이게 증오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병적인 증세에 준한다라는 점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행유예를 제가 구하긴 했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제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줘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피고인을 석방할지는 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봤는데, 감사하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로 1심에서 이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으셔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를 선임하시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례인데요. 이게 음주운전 무면허가 이제 나이가 있을수록 양형 기준도 높아지고 있고,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음주운전 초범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6회, 7회 이렇게 하신 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과거 처벌 전력을 제가 기록을 떼서 보면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고 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면 그 글에 그냥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실형도 심심치 않게 이제 선고가 됩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어떤 피해가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계속해서 그 사건이 터지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2024년 뭐 작년에도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뺑소니로 관련된, 물론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초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2년 6개월이 선고됐죠.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은 이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정 전력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심에서 이제 1년 6개월이 선고된 분인데, 저도 차라리 이제 뭐 항소심에서 근데 좀 1심에서 뭐 국선 1심에서는 그 변호인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주장하는 뭐 사유가 좀 불충분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분의 그 생계와 그 가족들의 부양에 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항소심은 이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구속된 사건을 좀 빨리빨리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봤을 때 지금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인데 이미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6개월 정도 살았다면 전혀 살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더 선고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을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뭐 실형 선고돼서 이제 복역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다면 아무래도 집행유예 쪽보다는 뭐 항소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감형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뭐 꽤 많이 살았어. 그러면 반성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재판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았고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재판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집행유예로 의뢰인을 석방시켜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친족관계에 의한 중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이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사건인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그건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변호하는 데 있어서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서 원심에서 변호인을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이 여러 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 분들께서 이제 변호사가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 재판에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좀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하나 주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의뢰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은 거기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일치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것에서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여러 명이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견 다툼이 있었어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쪽 변호인단의 의견을 따를 거라면, 그 전략을 고수할 거라면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 사건 헛되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제 전략대로 가긴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된다, 항소심에서도 실패한다 라고 제가 같이 어쨌든 원심 변호인 단의 그 주장을 제가 전략을 제가 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럼 내 전략대로 가자라고 됐는데, 막상 내 전략대로 가자라고 되고 나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자는 대로 이제 다 같이 오케이 한 건데, 그럼 이제 실패 보면 온전히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때 이거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까를 정말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물 마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자면서도, 자고 일어나서도, 샤워하면서도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변호인단에 어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물론 그 하나의 법무법인이나 하나의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명의 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그 변호인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괜찮긴 하지만 여러 법무법인에서 이제 선임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 좀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리고 의뢰인의 이익으로 뭐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선임하신 후에 1년으로 이제 2분의 1이 감형된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뭐 양형을 좀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크게 별건 아닙니다. 그냥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분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동종전력이 있으셨어요. 이미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검사 구형은 굉장히 셌습니다. 검사 구형이 굉장히 셌는데 징역 2년만 선고했다고 해서 검사도 그 형이 너무 경하다라고 해서 검사도 항소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이 뭐 우리 측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쌍방 항소 기각이 되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께서 이제 이례적이게 뭐 1년이나 감형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인이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의뢰인분이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살아온 인생이 정말이지 불행했습니다. 정말이지 불행했어요. 시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를 모르겠고 뭐 집단 시도도 하고 그리고 그 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르는 그 경위와 그 생활고들 등이 이제 굉장히 좀 불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변호인이 없다 보면은 그 재판부에 지금 그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통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데 국선 변호인이 이제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이다 보니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그 각각의 의뢰인한테 어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그 법리적으로 이제 잘 추격해서 이제 주장을 해주시겠지만 좀 더 공을 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양형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1년으로 감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 사건도 참 특이합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어서 변호인단을 여러 명을 선임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1심부터 이거 사건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이 선고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그 판사와 뭐 동기라고 하는 서울의 모 변호사분을 이제 선임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 선임을 굳이 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만류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분들은 뭐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의뢰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 판사의 동기를 선임하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요새 뭐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의뢰인분들도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창이라고 하더라 하면은 그러면 더 잘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겪어본 어떤 검사 그 다음에 판사님들을 보면 이게 명예직이잖아요. 명예직.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내 친구가 선임됐다고 해서 그거를 형을 감형해 주거나 그거는 본인의 어떤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 어떤 스스로 공부했던 모든 그 시간들의 그 가치를 좀 멸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집단이나 그 미꾸라지는 있는데 굉장히 드물죠. 99%의 사람들은 그 판사님들은 어떤 뭐 연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형량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건도 그랬는데 1심 그 판결문을 보면 그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주장한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다면은 형이 3년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이 3년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게 막판에 굉장히 판사가 좀 기분이 나빴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뭐 제 추정이긴 하지만 우선 누군가와 동기라고 할 때 동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회생활 해오면서 뭐 동기 다 아시나요? 모르죠. 그리고 설령 그게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때 그 막판에 선임된 그 변호사분이 이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이제 변호사들끼리는 통화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좀 서러움을 토로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판결문 작성하고 결과는 징역 3년 선고한 거면은 그 맥인 거 아니냐 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것도 도박개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적 어떤 범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 역할과 그 비중에 따라서 그 형이 차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책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징역 3년이라는 건 거의 뭐 총책에 법원 가는 게 선고가 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원심에서의 판단한 죄와 그 다음에 그 형의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항소심에서 그 1심의 형을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에 석방시켜드린 2024년 하반기 성공 사례 7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때 사실 뭐 많은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시죠. 머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유능한 변호사를 잘 일하게끔 그렇게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곳에 선임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건만 의뢰해놓고 뭐 변호사랑 연락도 안 되거나 그 외에 뭐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하더라도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도 이런 관련 성공 사례가 있는지 실제 판결문을 확인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